예전에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마늘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마늘이 주는 항암 효과는 어떨까요? 마늘이 예전에 세계 10대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잖아요. 근데 마늘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는 면역 작용, 하나는 항산화 작용.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면역 음식 제1번이 마늘이고, 그 다음에 항암 음식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냐면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을 우리가 이렇게 으깨거나 썰거나 하면 공기 중에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면 이 마늘 안에 있는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형으로 바뀌어요. 이 알리나제가 알린을 알리신이라는 성분으로 바꿔줘요. 알리신이 여러 가지 작용들을 가지고 있죠. 이 알리신의 가장 강력한 작용이 항산화, 그 다음에 면역, 그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죠. 알리신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세포 증식을 하지 못하게 억제시켜버릴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하나가 둘 되려면 이게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주기를 중간에서 차단을 시켜요. 그럼 주기가 못 넘어가면 세포가 하나에서 둘을 되지를 못해요. 그런 주기를 끊어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암세포가 스스로 우리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자가포시,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게 알리신이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강력한 항산화, 또 항염작용이 있죠. 항염. 우리가 항염작용은 암 치료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암세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염증성 물질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면역을 놀리는 데 작용도 하기도 하고, 또 염증을 높이는 데도 작용하고, 어떤 사이토가 염증을 더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을 떨쳐버리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염증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작용, 염증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는 어때요? 잘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항염. 그 다음에 이런 항산화 제거 기능을 하다 보면은 유전자 손상을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면역을 높여줘요. 면역도 이제 되게 어때요? 어떤 것은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은 NK세포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T세포를 올리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마늘은 NK세포나 T세포를 다 활성화시켜주고, 특히 강하게 어떤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면은 이렇게 연구해 놓은 논문들 보니까 대장암은 한 69% 정도의 항암 작용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암에서는 한 53% 정도의 항암 작용을 높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늘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이나 논문이 있나요? 네, 마늘은 우리가 이제 항암 음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죠. 그런 논문들 중에서 한 두 개만 한번 추려서 보자면, 우리 그 대장 그리고 위장암에서 이게 이제 메타 분석한 거예요. 메타 분석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박사들이 논문을 쓴 것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마늘을 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암에 얼마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는가, 이걸 본 데이터인데 2000년에 뉴트리션지에 발표한 자료예요. 마늘을 먹었을 때 어떤 이 다양한 암, 뭐 유암이라든지 뭐 대장암, 뭐 두경부암, 뭐 이런 다양한 암들이 영향을 마늘을 먹었을 때 얼마만큼 어떤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 거거든요. 마늘을 섭취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가 지금 대장암 같은 경우는 한 69% 정도 줄여준다. 그다음 위암 같은 경우는 한 53% 정도 줄여준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 논문은요, 이게 2018년 6월에 아카이브에 기고된 자료인데요. 올해 이제 마늘이나 또 마늘에서 이렇게 추출한 이제 화합물들을 가지고 항암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걸 본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알리신이 주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조인이라든지 다스라든지 나트라든지 다양한 마늘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이, 대개 이제 마늘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은 대개 황이에요, 황. 그래서 이 마늘이 이 논문에 의하면 이건 동물 실험입니다. 세포 주기를 정지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자살을 촉진하는 거. 또 여기서 보면은 신생혈관 억제, 우리 암에서는 신생혈관 억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기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전에 의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마늘.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마늘은 어떻게 먹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음식들은 뭐 어떻게 먹느냐 보다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어떤 것을 많이 먹느냐 이런 건데, 마늘은요 알아야 되는 게 그냥 통마늘을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으깨서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이게 과학적인 걸 생각을 안 했지만 지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마늘을 같이 많이 먹잖아요. 통마늘을 잘 안 먹죠. 전부 다 편마늘 잘라 쪼개. 뭐 굳이 통을 조금만 하니까 통으로 먹어도 되는데 굳이 썰잖아요. 써는 이유가 거기에 과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썰면 알리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마늘은 공기 중에 노출이 안 돼서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신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마늘 먹으면 내 마늘은 먹었지만 효과는 별로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잘게 썰거나 아니면 우리 김치 같은 거 담으려면 으깨잖아요. 으깰 때 가장 효과가 나요. 근데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먹더라도 한 10분 정도 이 알리신이 만들어줄 시간을 좀 버려야 하죠. 그래서 10분 정도 놔뒀다가 먹으면 가장 좋다. 그리고 또 마늘을 먹게 되면 유장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막 속도 쓰리고. 그럼 그 사람들은 먹지 마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익혀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알리신은 양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늘 안에 또 다른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익혀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늘은 그것 자체만 통으로 먹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다양한 우리가 음식 조리에다가 같이 섞어 가지고 먹는 게 중요한데, 마늘을 먹을 때 저는 항상 마늘만 보기보다도 반찬, 양념에 들어가 있는 반찬이 사실은 다 항암제예요. 우리가 마늘을 양념으로 쓰잖아요. 그 외에 뭐 생강이라든지 뭐 양파라든지 후추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항암 효과가 다 있어요. 이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더 같이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항암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나요? 마늘을 이제 가장 주의할 때는요, 마늘이 항응고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응고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수술을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때는 마늘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기 전후로 또 항암하기 전후로는 마늘을 안 하는 것도 답이죠.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나온 건데, 마늘 속에 항산화 물질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물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특히 항암할 때 항암제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근데 실제 먹는 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양이 그렇게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할 건 아니에요. 한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 말을 하는 거냐면요, 마늘이 좋다 하면 마늘만 주구장창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제가 좋다고 하니까 항산화제를 갖다가 막 엄청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했을 경우에 항암제 효과가, 항암제도 마찬가지로 산화물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산화물을 몽땅 만들어서 죽이는데 이 산화물을 항산화를 시켜버리면 항암 효과는 떨어지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먹는 정도는 가지고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막 의도적으로 먹는 분들은 이때 좀 자제를 하라는 이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이 이게 위장장애를 잘 일으킬 수 있어요. 아마 마늘 먹고 위장장애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심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궤양까지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으로 먹지 마시고 익혀서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반찬 속에 같이 섞여서 이렇게 먹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더 커지는 식품이 있나요? 마늘을 이렇게 단독으로 먹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상당히 더 효과가 있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밥을 있고 밥이 주식이 있고 부식이 있고 또 반찬이 있고 그래요.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여기서 우리나라 반찬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반찬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중요한 거고, 우리 그 K푸드에서도 어떤 힐링 푸드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찬 속에 섞여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건 다 좋아요. 그럼 마늘하고 같이 하면 좋은 것은 양파가 좋아요. 양파하고 이게 서양 사람들도 보면은 양파, 마늘 다 많이 먹잖아요. 푸에르토리코에서 한 연구를 제가 찾아봤더만은 여기서는 이게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먹었더니 유방암 발생 위험이 한 67%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는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그 다음에 강황이나 녹차, 이런 부분들,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토마토 같으면 라이코펜, 뭐 브로콜리는 뭐 설포라판, 강황, 컬큐민, 녹차, 카데킨,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마늘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항암 성분들하고 조합이 잘 돼요. 그래서 항암 효과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같이 먹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정보들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선생님, 유방암 4기 환우분이 표적 항암제 첫 번째 맞았는데 비타민 B3 먹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타민 B3는 니아신이라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니아신 아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성분도 있어요. 근데 되게 니아신은 우리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한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항암을 하거나 했을 때 손발 저리면은, 손발 저리는데 니아신을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니아신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부속으로 쓰거든요. 니코틴 역산이라 해서. 그런데 비타민 B 계통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손발 저림이 있다든가, 근데 이 표적 항암제만 가지고는 손발 저림 증상은 잘 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표적 치료제를 하고 이전에 어떤 세포 독성 항암제를 해가지고 손발이 저렸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먹는 게 나쁘지 않고요. 또 고지혈증 같이 가지고 있다면 먹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니아신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어떤 니아신을 먹고 두드러기처럼 뭐가 나고 막 가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니아신은 드시지 않는 게 좋고. 근데 또 우리가 니아신 아마이드라고 해갖고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니아신 아마이드는 이런 두드러기 같은 것은 나지는 않는데 니아신만큼의 효과는 나지는 않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김미정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저는 간암 4기인데 15개에서 16개 상당히 많네요. 간 안에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항암 색전술 2차 끝내고 3차 10월 예약입니다. 무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지금 이제 간 안에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암세포가, 암 덩어리가 있다면 상당히 간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다가 이제 색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안에 환경 자체도 간암 안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산소 지역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HIF라고 하는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높아져요. 이런 물질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좀 받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을 벌써 색전을 여러 번 해야 되는 환자분 같으면은요,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맞춰서 HIF를 어떻게 떨쳐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마 따로 좀 연락을 주신다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금해야 될 음식은 일단은 벌써 간이 상당히 견디기 힘든 상태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농축되어 있는 녹즙 같은 것을 저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육류라든지 이제 기름기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간에 조금 더 해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실리마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우리가 밀크시슬이라는 걸, 이런 것을 좀 같이 복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미나리 같은 것이 보면은 이렇게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걸 좀 더 먹는 것을 권하는. 일단 이분은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가서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과량을 먹거나
조금이라도 어떤 무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다마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항상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담도암 환자인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 주 1회 소간 해장국에서 간만 조금 섭취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비타민 고용량 주사, 셀레늄 주사, 그 다음에 사이모신 알파 주 2 내지 3회 맞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그 빈혈 수치가 낮아서 지금 소간을 드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소간을 먹어가지고 빈혈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소간이 아니고 선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국밥 같은 거 먹게 되면은 거기에 선지는 피덩어리거든요. 피덩어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철분제 이것을 먹으면은 빈혈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주 1회 정도 드신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크게 도움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간 자체는 선지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거는 헤모글로빈 빈혈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간을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은 선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는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나는 빈혈을 해결하려고 먹었지만 실제 이거는 암세포가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게 염증과 암 관련성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염증하고 독소 이런 부분들이 암을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특히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염증하고 암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잘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암 물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을 일으킬 거야 하는데 염증이 왜 그렇지? 근데 이제 염증도 우리가 감염으로 오는 염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처에 피부가 골마가지고 고름이 생기고 이런 거. 우리 이제 되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주로 염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염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감염이 돼가지고 오는 염증. 이제 이런 염증도 사실은 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보통 암 환자들한테 염증이라 하면 대개는 대사성 염증이에요. 세포의 레벨에서 생기는 염증. 이거는 바깥에서 뭐 고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증성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럼 감염성 염증이 암을 일으킨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염,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앓고 있는 사람이 간암에 잘 걸리거든요. 오히려 우리 간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으로 오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간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알코올성으로 오는 경우는 간암 전체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정말 바이러스가 간에 감염을 돼가지고 이게 지방간으로 해서 간 경화로 해서 그 다음에 간암으로 넘어가는 게 감염에 의해서 오는 거고, 또 감염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병이 위암이 있어요. 위암은 되게 이 헬리코박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헬리코박터 아마 예방이라든지 내시경에 갖고 나오면 약도 먹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헬리코박터는 우리 인류가 진화해서 살아오는 동안에 항상 위안에 가장 많이 상주되어 있는 분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가 오랫동안 있게 되면 이게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여기에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이 많았잖아요. 그게 이게 짠 음식하고 짠 음식이 염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여기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게 되면 위암이 잘 걸려요. 이것도 일종의 감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자궁경부암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자궁경부암이 많았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죠. HPV라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많고, 요 근래 와가지고도 상당히 지금 자궁경부암이 예전에 비해서 또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송에도 요즘에 HPV 예방약 소개하고 권장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강암도 같이 일으키는 그런 구강암의 원인 중에도 하나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염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EBV라고 해서 앱사임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오는 비인두암이나 림프종,
그 외에도 췌장암이라든지 이런 소화기 암들도 염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감염하고 관련된 경우. 자, 그러면 감염성 염증이 아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어떤 세포막의 염증성 현상.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물질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 변이에 의해서 암으로 유발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암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대장암, 유방암, 이런 췌장암 이런 경우에는 비만한 분들이 지방세포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면서 그 DNA를 변이를 시키기도 하고 또 변이가 된 데다가 비만되면 그 인슐린 저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이 부분들이 성장을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도 당뇨 있는 분들이 암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30% 정도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간암이나 췌장암, 자궁내막암, 그 외에 뭐 다양한 암들, 당뇨는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체가 암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암을 촉진시키는 그런 현상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술 같은 거 많이 먹었을 때 어떤 이제 지방간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간경화로 갔을 때 알코올성으로 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영향을 주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암들이 다 이렇게 염증성 소견에 의해서 오는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단백질 사이토카인을 뭐 TNF-알파라든지 인터루킨 6, 저는 이제 인터루킨 6에 대해서 아주 환자분들한테 인터루킨 6 검사도 하는 게 좋고, 이것을 높은 사람들 꼭 떨쳐주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인터루킨 6 같은 경우는 암 안에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면역세포나 항암제들을 공격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격하러 들어왔을 때 암덩어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우리가 면역세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ECM이라든지 CAF나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암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촉진을 시킨 게 바로 IL-6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들이거든요. 이 환경 자체를 면역세포나 항암제가 공격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은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면역세포마저도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고 보호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ECM 같은 경우는 실타래처럼 암세포 똘똘 쏴버려요. 침투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주변에 삼투압이 높으면은 면역세포나 항암제가 삼투압이 높아서 침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이토카인들이 암을 촉진하거나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으로 오는 암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감염에 의해서도 오지만 염증성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물질들이 암을 촉진하는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은 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의외의 암 유발 물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외로 우리가 이런 게 암을 일으키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 모기향 뿌리잖아요. 그 아로마, 향 같은 거 집안에 막 여름철 되면 퀴퀴하게 냄새 나고 막 끄급하고 하니까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아로마 향, 라벤더라든지 뭐 로즈마리, 뭐 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로마 속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학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용으로 쓰는 게 코스메틱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 이제 의료용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코스메틱, 화장품용으로 쓰는 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쓰더라도 우리가 장기로 썼을 때는 혹시 이런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암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너무 많은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환기를 조금 잘 시키는 그런 뭔가가 조치를 좀 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집안에 보면은 아로마 외에도 뭐 요즘에는 뭐 모기향도 있고 이렇게 밀폐를 시켜 놓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다양한 먼지라든지 눅눅하지 못한 이런 향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잘 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보면 의외로 우리가 김치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음식은 뭐 김치인데, 김치는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김치가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묵힌 김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묵은 김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된 거와 아주 오래돼서 묵은 김치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숙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미생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 기능도 좋게 해주고, 또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유익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먹으면 좋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지고 장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 김치는 아주 우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뒀을 경우에는 이 김치 안에는 좋은 미생물이 다 없어진답니다. 없어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질산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묵은 김치 보면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뚜껑 딱 열고 나면은 그 하얗거나 푸른 곰팡이가 쫙 껴있는 거 아마 보신 경우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이 곰팡이 안에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독한 그 암을 일으키는 그런 독소가 있거든요. 이 아플라톡신이 거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플라톡신은 우리가 보통 이제 김장독에서 제끼고 그 다음에 저 밑에서 김치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괜찮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이 곰팡이에서 나온 아플라톡신이 그 물에 녹아 있어요. 이 녹아있는 물속에 있는 아플라톡신은 열을 가해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은 절대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묵은 김치를, 오래된 김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적당히 숙성된 김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물이에요. 물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뜨거운 물, 보통 이제 65도씨 이상,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마시면 뜨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은 우리가 WHO에 2급 A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암물질.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물질이 염증을 일으켜요. 화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뜨거운 물 좋아하는 거나 이렇게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구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뜨거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같으면 뜨거운 생선을 바로 굽자마자 먹는. 그래서 그런데 보면 구강암이나 인후암이나 식도암 같은 게 잘 걸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화상에 의한 오랜 만성적인 화상이 지속되다 보면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에 있는 DNA가 변이가 일어나서 암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하는 건 좋아요. 오히려 찬물 마시는 것보다 면역 유지가 좋거든요. 하지만 뜨거운 물은 식혀서 먹는 게 좋고, 후후 불어가면서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것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먹는 게 정말 암을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이게 그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이 차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 식도암, 인후암, 구강암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이나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식도암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가, 이걸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1년도에 나온 거예요. 지금 2007년 1월 달에서 2010년 12월 달까지 213건의 암 환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군은 똑같은 숫자였어요. 213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뜨거운 물하고 암하고 식도암하고 관계가 있더라 하는 논문이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우리가 그 2급 A로 2016년도에 65도씨 이상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암을 걸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룹 2A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또 하나, 이것도 아주 사소하죠. 그런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2020년 6월 달에 MD 앤더슨 병원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마 온콜로지라는 잡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여기에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과 좌식 생활이죠. 좌식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주로 좌식을 많이 하는 생활하는 사람이 암 사망 위험이 한 82% 정도 높다. 이렇게 연구 자료가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주 저자인 수잔 길크리스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의 암 결과가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기간과 내가 암을 발견하고 사망 시간하고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은 조금 생활 패턴에서 자주 일어나서 운동을 해주고 환기를 하고 좀 분위기를 바꾸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부분을 피하는 것도 암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특히 요즘에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 일어나고 또 점심 먹고 나 잠깐 쉬었다가 또 끝날 때까지 하고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도 우리가 암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중에 식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항상 모든 것이 상식적인 부분도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뭐 되게 우리 환자분들은 보면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내가 암이 없어질까 주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 걸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뭘 먹어서 좋아졌다.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내가 뭘 먹어가지고 한 방에 좀 암을 없애버리고 싶다는 뭐 충동은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초부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우선 균형된 식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영양소라고 하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타는 영양소예요.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타는 영양소. 우리 솥에 밥을 한다면 솥 안에 있는 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태우는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태우는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물이에요. 그리고 솥 안에 물이 있어야죠. 물 없으면 밥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피우면 불쏘시개가 있을 거고 또 불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불쏘시개나 불꽃이 되는 것은 미네랄과 비타민.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6대 영양소 이렇게 말하죠. 이 영양소들의 균형을 맞춰야 돼.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가 맞는 균형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율을 보통 6대 2대 2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여야 돼. 그리고 오히려 지방을 높이는 거. 근데 이제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는 영양소에서는 지방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인다. 우리 암 환자분들은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을 많이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려주는 이게 우리 암 환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균형된 식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암 환자들은 몸 안에 워낙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그 다음에 암의 염증 때문에 암이 성장을 많이 하고 발생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염증, 이게 많은 식품들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대개 이게 채식들이죠. 특히 이제 우리 항염 그러면은 뭐 마늘, 그 다음에 생강, 그 다음에 뭐 양파 이런 것에서 항염 작용도 있으면서 항산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음식들, 항산화, 항염 음식을 많이 해야 된다. 암은 면역하고 싸움이잖아.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음식,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가능한 한 적게 먹어라.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 이게 많이 먹는 것은 내가 쓰고 남으면은 암 환자가 다 가져가니까 내가 딱 쓰고 남김이 없어야 돼요. 남김이 없으려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양은 남는 양이 많아요. 그 남는 양이 많으면 암세포가 야금야금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주라. 그래서 소식.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어떤 혈중 농도 같은 것을 높일 수 있어요. 빨리 먹거나, 폭식, 속식, 그 다음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폭식,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아요. 혈중 농도가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나눠서 조금씩 먹는 거는 우리가 암세포가 이용을 많이 못하게 바로 들어오자마자 인슐린이 세포 안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양을 한꺼번에 빨리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하고는 좋은 게 아니고, 차라리 똑같은 양을 내가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 차례 나누면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균형된 식단하고 맞춰서 볼 때 편식, 한쪽에 치우치는 음식은 나중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리 되면 우리 몸 안에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암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간식. 간식을 많이 먹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칼로리가 없는 간식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우리 장은 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쉬어줄 때는 제대로 쉬게끔 해줘야 되는데, 간식이 들어오게 되면 쉬지 못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구운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짠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이런 식기 습관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리 패턴에 맞는 식사를 하라. 이게 이제 일주기 생리 리듬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 머리도 막지도 못하고, 예? 몸도 막 찌뿌둥하고, 그 다음에 입맛도 없고, 그런데 돼지고기 갖다가 주워보세요. 먹기 어렵잖아요. 내 몸에서 소화도 잘 못 시켜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먹고 쉬어야 될 건데 막 몽땅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리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리 리듬에 맞는 것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침에 소화 효소도 많이 나오고요, 인슐린도 아침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주로 오전에 먹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야채 주스니 뭐 녹즙이니 그 다음에 뭐 빵 종류니 되게 아침에 먹는 걸로 아마 자료들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생리적으로 탄수화물을 가장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게 아침이에요.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심때가 어때요? 하루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때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도 생리적으로 지방 소화를 잘 시키는 게 점심때예요. 오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지방 쪽을 먹는 거죠. 이때 이제 좋은 지방을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점심때. 그 다음에 저녁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느 거라고 관계없이 중요한 건 양을 줄이는 거예요. 적게. 왜? 먹고 나서 일할 일이 없잖아요. 자고 쉴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먹을 필요가 없지. 많이 소모도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암 환자분들이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저녁을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 질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녁을 많이 먹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이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에 많이 먹고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양이 적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실 너무 풍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이상으로 먹는 패턴이 됐잖아요. 그럴 때는 저녁을 줄여야 되는 거죠. 저녁에는 가능한 적게 먹어야 된다. 이게 이런 게 바로 이제 우리 일주기 생리 리듬하고 맞추는 식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지키는 게 우리 암 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아마 식단 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